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물가 발표 이후로 계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3.5% 하락, 코스닥은 4.7% 하락이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줄창 계속 장대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단기적으로 좀 빠졌다가 던지 아니면 바로 던지 좀 반등을 좀 단기적으로 좀 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내려오고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내려와도 모양새가 사실 두 가지 지금 길이 다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을 그냥 5대5로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좀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 좀 기술적 분석 때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어떻게 됐던 간에 중기적으로는 저는 사실 좀 많이 하락은 하리라 봅니다. 나스닥 100 기준으로 지금 오늘 빠진 거 감안하더라도 11,500 정도 선인데 저는 한 7,000 정도까지는 솔직히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중기적으로는 보고 있긴 하고요. 이 부분은 기술적 분석 때나 매크로 때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일단 먼저 진행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코스피 급락을 했었죠. 마이너스 3.5%, 코스닥은 마이너스 4.7%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쭉 매도가 나오면서 증시 끌어내렸었고요. 수급 쪽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개인이 6,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 한 2,100억 정도 매도, 외국인 한 5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약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2,5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한 5,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막판에 좀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많이 줄이긴 했었고요. 원래 장중 1조가 넘었었죠. 한 1.3조 정도까지 갔었다가 많이 사실 조금 막판에 사기는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400억 정도 매수, 개인 한 250억 정도 매수, 기관 한 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좀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아직까지 6월 선물 만기 이후로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3월 선물 만기 이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코스피 개인이 약 12조 정도 매수 중이고 외국인은 한 10조 정도? 거의 10조 정도 매도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거의 한 4.6조 정도 매도 중이고 기관은 한 3.5조 정도 매수 중에 있습니다. 연초부터 봐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거의 20조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다 현선물 다 팔고 있어서 수급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좀 긴 시계열로 봐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수급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죠. 2.6조 정도 매수가 있었고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긴 한데 2천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크지 않다. 우리 연초로만 봐도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 긴 시계열로 2015년 이후로 봐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결국 수급은 중기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같이 한번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드갭과 이제 페드 모델로 보면은 일단 1드갭 같은 경우에는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오늘 국고채 금리가 상당히 급등을 했고요. 한 25bp, 한 0.25% 정도 3년물 기준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감을 한 게 1드갭이고요. 나눈 게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당연히 코로나 때 상당히 싸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계속 고평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시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1드갭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내려왔죠. 이유는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드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최저점이지만 페드 모델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도 최고점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좀 긴 시계열로 봐도 코스피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지금 현 금리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랑 이제 S&P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 원래 같이 가다가 좀 이격이 나고 있는데 양적 완화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양적 완화 때문에 이제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자본 조달 비용, 금리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이제 은행채가 아니죠. 이제 회사채나 CLO라는 그런 유동화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뭐 갭 메우긴 전 하리라 보고 낙폭이 그래서 미국 쪽이 훨씬 더 저는 크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보더라도 뭐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 추이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뭐 내일 지표가 좀 궁금합니다. 반도체가 얼마나 나왔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21조 6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오늘 방송을 월요일에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가 없으면 수요일 날 하는데 이제 뭐 수요일 날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월요일 날 좀 땡겨서 하게 됐고요. 이렇게 화요일은 원래 맨날 일정이 있고 수요일도 좀 일정이 있어서 오늘 좀 먼저 하게 됐고요. 일단 뭐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 결국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뭐 상당히 근데 레벨 자체는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 신용장고 레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누치도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 뭐 사실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신용장고 증감 속도도 결국 고점 치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추세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매크로 쪽 데이터 살펴보면은 ISM 제조업 지수나 미국 쪽 ISM 비제조업 지수,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 뭐 다 사실 YOY로는 이제 좀 고점을 쳤다. 사실 경제 매크로의 가속도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이제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추세는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도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 S&P도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하일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200 이동평균선 여전히 아직까지 넘어 있고 120 이동평균선도 아직 넘어가 있고 50 이동평균선도 아직 넘어가 있어서 뭐 사실 아직까지는 위험 회피 신호다라고는 일단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통화량 지표인 M2 데이터 대비해서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뭐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윌시어 5000 시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시어 5000 시총을 GDP로 나눈 이제 버핏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아직까지 높은 레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뭐 주택 지수 대비해서 S&P도 여전히 아직 고평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 쪽 같은 경우에 이제 M2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것도 아직까지는 고점은 아닌데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은 조금 더 내려갈 룸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를 이제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로 나눈 수치도 좀 레인지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내려갈 룸은 여기도 좀 있어 보인다. 중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뭐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뭐 그 다음에 그냥 매크로 쪽 보기 전에 그냥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변동성 지표 보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뭐 부동산부터 좀 보도록 하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미국 실질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택 가격을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까지 높아졌었다가 좀 고점 치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고점을 치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 그렇게 막 좀 좋아 보이는 추세는 솔직히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PIR이라고 해서 이제 Price Income Ratio, 이제 주택 가격을 중위소득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연봉으로 나눈 겁니다. 중위소득 연봉으로. 그러니까 배가 나오겠죠, 몇 배?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이제 연도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연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 한 7년 정도 모으면 되겠네요. 7년 정도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은 집을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8년도보다 높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쪽은 뭐 훨씬 더 높죠.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13년을 돈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다. 집을. 지금 이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상당히 높은 수치다. 2008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GDP 대비해서는 전국 주택시 총 대비해서 GDP인데요. 당연히 높을수록 집이 비싼 거죠. GDP 대비해서는 충분히 비싼 게 맞는데 또 통화량 대비해서 봤을 때는 또 과거 대비해서 막 엄청 비싸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더 비싼 시절도 있긴 했었던 거죠. 좀.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비싼 편이다라는 거는 뭐 명확해 보이긴 하고요. 사실 집값 같은 경우는. 그다음 변동성 지수인데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TR과 빅스로 우리나라는 VBIX 그다음 미국 쪽은 S&P 빅스로 보는데 일단 뭐 ATR은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네이버에 쳐도 나오기 때문에 뭐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TR 같은 경우에 코스피 다시 또 넘어섰기 때문에 다시 이제 위험 회피로 돌아섰다. 약간 숏으로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고요. 빅스도 확 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인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살짝이나마 일단 넘었습니다. 여기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빅스, S&P 빅스 같은 경우에도 넘어서면서 이 부분부터 이미 조심을 했어야 된다라고 나오긴 했었습니다. 뭐 5일짜리 ATR 한번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차트 보여드리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리포트 먼저 보고 그 다음 기술적 분석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매크로 쪽에서는 이제 왜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고 결국은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문제의 발단이 지금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보다 많이 높게 나오면서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죠. 예상치가 한 8.3 정도였었는데 4월 대비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8.6% 정도 전년 대비해서 YOY로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뭐 일단 그나마 뭐 사람들이 좀 위안을 삼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코어 CPI 이제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조금 제거한 그런 이제 코어 CPI 코어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5.9%는 상회해서 6%를 찍었는데 이제 전년 대비로는 조금 감소가 됐다. 전월 대비로는 이제 좀 그 부분이 좀 위안거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6.2%.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히 높은 물가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6월 미시건대 소비 심리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예상치가 58.5였었는데 50점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경기를 더욱더 비관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중국 쪽 PPI도 예상치는 좀 상회했지만 아주 높게 나오진 않았었고요. 뭐 나머지는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술적 분석부터 먼저 보고 매크로 쪽 보도록 하죠. 뭐 미국 쪽부터 조금 더 차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 쪽부터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미국 쪽은 이제 2009년도 S&P로 보죠. 그냥 S&P가 조금 더 깔끔해서 S&P로 살펴보면은 2009년도 바닥 이후로 2008년 금융위기 바닥이 2009년도부터 새로운 파동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까지 1파, 엘리어트 파동상,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1, 2, 3, 4, 5로 3파, 그 다음 여기가 트라이앵글로 딱 깔끔하게 4파가 나오고 5파 고점을 저는 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A파로 내려가고 있는 단계였다라고 보여지고요. 5파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사실 파동이다. 중기적으로는 전 더 내려갈 거라고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랑 지금 좀 파동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마지막 코로나 이후로 올라갔던 파동이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연장이 되면서 여기가 1, 2, 3, 4 여기까지가 5였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던 파동이 여기가 이제 A, B, C로 A, B, B, C 이렇게 내려감으로써 큰 A였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A, B, C로 큰 B, 그 다음에 1, 3, 4, 5로 큰 C여서 이게 큰 A, B, C가 합쳐져서 정말 큰 A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갔던 게 B고 B의 A고 B의 B고 저는 전저점이 내려가도 크게만 뚫리지 않으면 B의 B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B의 C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저는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게 뭐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A고 여기까지가 A고 B의 A, B, C가 나타난 다음에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 보는데 A, B, C가 나타난 다음에 C가 나타난다가 이제 저의 첫 번째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그냥 제가 조금 여기다 그냥 기록을 했는데 뭐 그냥 이거를 보죠. 그냥 계산치랑 좀 살펴보면은 뭐 나스닥으로 해놓긴 했는데 그냥 S&P 걸로 보죠. S&P 뭐 그냥 선물 걸로 보면은 이제 B에 C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냥 뭐 나스닥으로 보죠. 제가 나스닥을 더 자주 보니까 그게 설명하기 더 편할 것 같으니까 나스닥 현물로 보죠. 똑같으니까요. 나스닥으로 그냥 살펴보면은 뭐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여기거죠. 여기 고점 치고 나서 A, B, C로 A고, 그 다음 A, B, C로 B고, C여서 여기 이제 큰 A로 보고 A, 그러니까 B에 A, B, C가 일단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은 이제 11456, 만약에 오늘 저기가 저점이었다라고 하면은 11456이죠. 11456 이렇게 기입을 해버리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한 여기까지 저는 가리라 봅니다. 한 13730 요 정도까지, 아마 1.618배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이게 케이스 1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케이스를 나누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이제 나누고 나서 사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에서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그냥 마치 그런 거죠. 그냥 확률만 이렇게 들어놓고 뭐 1번 케이스는 뭐 50%, 뭐 2번은 30%, 뭐 이건 10%, 10%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대응을 어떻게 하고 언제 이제 롱을 할지 숏을 할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 부분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능성, 이제 가능성이 좀 높은 순으로 써놓긴 했는데, 두 번째 가능성은 여기까지가 A, B이고 C여서 큰 A가 맞는데, 그냥 B가 너무 짧았다. 그냥 이제 A는 이만큼이었었지만 B가 그냥 너무 짧았다. 그 다음에 그냥 지금 C다 라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C는 약, 자꾸 이게 좀 이상하네요. C는 한 7,600 정도까지 내려갈 거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제가 보고 있는 바닥도 비슷해서 뭐 이것도 그렇게 크게 이상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7,000 정도? 저는 사실 이번 바닥을 그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괜히 넘어왔네요. 이제 C의 3, 그냥 이건 차트를 보면서 보죠. 이게 A, B까지는 맞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C의 1이고 C의 1, C의 2, 그 다음에 여기가 C의 3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조금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그럼 너무 많이 빠지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C의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넣기는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 근데 이게 C가 조금 너무 길어 보인다라는 단점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A에 비해서 C가 조금 너무 길어 보인다. 근데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내려갈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C의 3의 3이라는 거는 여기가 1이고 C의 1, C의 2, 그 다음에 이제 C의 3의 1, C의 3의 1, C의 3의 2, C의 3의 3, C의 3의 4, C의 3의 5, 그 다음에 4, 5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가 됐던 간에 중요한 거는 저는 오늘 내일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제가 사실 네 가지를 분류를 해놨지만 사실 이 1 케이스를 빼고 2, 3, 4는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숏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다 팔아야 되고요. 이제 2, 3, 4는 결국 그런 거고, 1만 조금 한 번 더 팔 수 있는 기회나 이제 롱 포지션에 대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 그런 거죠. 1이 아닌지를 언제 알게 될까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결국 2, 3, 4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대응을 이제 그럼 2, 3, 4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해 느낌이 지금 딱 비슷한 게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 B, C로 A고 그 다음에 B였죠. 근데 이때도 보면 B가 A, B, C로 이 저점을 깨고 가기는 합니다. 근데 저점을 엄청 크게 깨진 않죠. 기본적으로 B가.
그러니까 B 바닥이 A 저점을 깰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깨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A 바닥이고 여기가 B의 바닥이라고 치면은 뭐 조금 내려간 거 지금 정도까지 내려가는 건 오케이인데 여기서 너무나 크게 뚫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너무나 크게 뚫린다라고 하면 한 1, 2% 이상 뚫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차피 1은 아니니까 2, 3, 4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 좀 위험해진다. 한 7천까지 저는 쭉쭉쭉쭉 빠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장중에 결국 오늘이나 내일에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여기 갭을 이제 메꾸면서 다시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전 충분히 한 13,700 요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가 됐든 결국 장기적으로는 전 빠진다고 봐요. 매크로상,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그렇고 어차피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지 이게 뭐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다. 어차피 결국은 저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빠지는데 거기서 그냥 경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오늘 간단하게 뭐 소량이나마 그냥 콜을 좀 사긴 했습니다. 이제 나스닥 쪽은 오히려 역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레인지를 넘어버린다. 너무 많이 빠졌다. 라고 하면 그냥 콜은 청산해버리고 이제 다시 쇼패팅을 가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좀 반등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냅두고 뭐 여기까지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좀 봐서 좀 정리를 할지 아니면 오히려 포지션 아예 바꿔서 숏을 할지 좀 그거를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일단 조금 좀 애매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제 그냥 쭉쭉 빠질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딱 26일 변화일이었었거든요. 26주 변화일.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여기서 이제 한 A 사이클이 끝나고 이게 B가 나오는 게 사실 조금 깔끔하다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 깔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맞는 거에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포지션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무 하락이 좀 큰 것 같다라고 싶으면 바로 이제 숏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일단 장기적인 것은 하락이다. 그거는 계속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과열이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은 있어서 조금 B의 C의 가능성을 더 보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을 때는 빨리 돌아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P도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냥 코스피 200으로 살펴보면은 뭐 결국 장기 추세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 해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지루한 이 조정 장세가 이제 다 파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때 이제 삼성전자 훅 갈 때였죠. 2017년도 그게 5파, 그다음에 미중미국 이제 코로나까지 ABC로 빠지면서 여기가 이제 ABC가 큰 2라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큰 1, 큰 2,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1, 3의 2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게 밸류에이션이라 이제 그렇게 좀 엘리어트 파동상 보여주고요.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 뭐 5파는 아니죠. 여기 3의 1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1, 2, 뭐 3, 4, 5까지는 뭐 고점을 친 게 뭐 명확했다라고 보는데 뭐 그 다음 이제 A, B, C 여기까지 잘 빠져서 이게 큰 A고 그다음 B고 뭐 지금 C 그냥 어딘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국내 쪽은 사실 뭐 이쪽 부분 파동은 좀 깔끔하진 않아서 좀 애매하긴 하고요. 일단 뭐 국내 쪽은 확실하게 너무나 좀 크게 전저점을 깨버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게 됐죠. 확실한 거는 뭐 아무튼 여기도 국내도 좀 중기적으로는 저는 빠질 것 같다. 중기적으로는 빠질 것 같다. 전 단기 좀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있을지 없을지는 뭐 사실 국내 쪽은 파동이 애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 중기적으로는 빠질 수밖에 없기는 하다. 결국은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계속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26일 프랭스팬 자체가 사실 뭐 호전이 될 뻔도 하다가 여기서 가까이 와서 결국 호전되지 못하고 좀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뭐 괴선 같은 경우도 저한선 기준선을 결국 하회하자마자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참 여기 구름대를 넘기가 어려워 보인다. 국내 쪽은 지금 계속 일단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 기준선을 무너뜨리자마자 결국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 오늘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도 결국은 1, 2, 3, 4, 5로 크게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A, B, C로 큰 A 나오고 여기가 이제 B 나오고 C의 어딘가라고 보여지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C고 C의 1이고 이렇게 C의 2여서 C의 3인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가 A, B, C로 여기가 큰 A가 되고 지금이 이제 B의 A, B, C일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근데 뭐가 됐던 간에 결국은 저는 좀 더 빠진다라고 봅니다. 중기적으로는 뭐 단기 반등이 있든 뭐든 결국에는 좀 빠질 것 같다인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단기로는 솔직히 좀 애매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좀 애매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구름대를 좀 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상당히 증시에는 안 좋아 보이는 모양새가 됐죠. 26일 프랭스팬도 넘어 버렸고요.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거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 쪽 빅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죠. 전환선 넘어서고 여기서 이제 구름대까지 기준선하고 넘어버리면 정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되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여기도 그냥 똑같이 A 그 다음에 이제 A, B, C, B 그 다음에 C까지는 오케이인데 이게 B가 여기서 끝이 났을지 아니면 B의 A, B, C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가 됐든 단기 반등 후에 빠지든 그냥 여기서 쭉 빠지든 어차피 중기적으로는 좀 빠질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순간 넘었다가 결국 개파락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개파락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대 부분에서 일단 막히긴 했는데 기준선 부분이랑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냐 마냐가 뭐 가장 좀 중요한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가 A 그 다음 B 1, 2, 3, 4, 5로 해서 A가 되고 여기가 A, B, C로 B 본 다음에 C로 빠지는 거다라고 보면은 뭐 가장 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케이스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럽은 또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한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A, B, C로 A가 되고 B가 근데 좀 애매하죠. 여기까지가 그럼 B가 끝이었나? 그래서 C의 1, 2, 3인가? 라고도 읽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파동이 뭐가 됐던 간에 중요한 건 여기 구름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엔 구름대에서 막히면서 그냥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좋아 보이지 않는 계속 차트 모양새는 나타나고 있긴 하고요. 항생 같은 경우도 여기 122동평균선은 넘지는 못하고 결국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일단 차트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제 구름대 다시 들어오고 결국 구름대 하락하고 기준선까지도 깨지면 더 좋지 않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뭐 크게 하락은 안 했죠. 사실 크게는 하락을 안 했는데 뭐 여기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결국 A, B, C가 나온 건 맞고 그래서 큰 A고 지금 B의 어딘가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결국은 C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재차 올라가고 있죠. 지금 물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미국 금리도 많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52동 평균선을 터치하고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구름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WTI 같은 경우 일단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 추세는 다 살아있긴 하고요. 금도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금은 사실 실질금리가 전 단기적으로는 조금 실질금리가 올라오고 있어서 금은 좀 빠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일단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좀 중기적으로는 전 좀 금은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긴 하고요. 실질금리랑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반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원래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이 들고 오늘 국고채 금리 뭐 우리나라 25bp 정도 10년물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10몇 bp긴 했는데 오르면서 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오늘 올랐고요. 근데 뭐 저는 그냥 구주봉으로 보나 뭐 사실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사실 과열이라고는 보긴 하는데 뭐 더 갈 수도 있긴 하죠. 더 갈 수도 있긴 한데 뭐 좀 많이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더
오랫동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긴 한데 이것도 좀 보기는 봐야 되겠죠 일단. 근데 여기도 결국은 올라간다. 금리도 결국은 올라간다라는 생각이고요. 미국 70년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는 이제 120 이동평균선에다가 다 깼죠. 다 깨버렸습니다. 이제 너무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서 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뭐 추세선을 뭐 어떻게 그어도 뭐 이렇게 그어도 될 것 같고요. 뭐 넘어버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는 전 더 간다. 결국에는 더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키스콜딩스랑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다 보고 그냥 그 다음에 좀 매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순서를 그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일단 키스코부터 보면은 키스코도 결국 여기 괴선이 모여서 뭐 위든 밑이든 저는 좀 가리라 봤는데 개인적으로 좀 위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으로 가버렸습니다. 밑으로 가면서 구름대까지 다 뚫려 버렸기 때문에 뭐 사실 안 좋아졌습니다. 개선인 자체가 안 좋아져서 그냥 그렇게 되면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이게 A, B, C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 생각도 듭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일단 뭐 그렇게 차트가 지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다 뚫렸기 때문에 괴선이 사실 다 뚫려서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근데 다만 일단 뭐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충분히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74,000원까지 저는 갈 수는 있다고 봐서. 근데 여긴 계속 좀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주가가 이렇게 빠져도 지금 당장은 좀 액션이 없어서 결국 뭐 자사주 매입도 더 하면 좋고 뭐 사실 배당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뭐 배당은 세금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 결국 자사주 매입하고 그냥 매입했던 거 다 소각을 하고 뭐 유상 감자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취해야 될 텐데 일단 뭐 계속 느릿느릿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속도는 아쉽다. 계속해서 이제 그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좀 오르다가 결국 뭐 빠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뭐 사실 금리가 올라서 저는 뭐 괜찮은 환경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냥 주식 자체가 빠지니까 뭐 좀 같이 좀 휩쓸려 갔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여기도 결국 ABC로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차트가 아주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름대를 종가 기준으로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26일 프랭스팬도 좀 확실히 호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저렴하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선 좀 오른 건 사실인데 뭐 사실 타 종목들에 비해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뭐 상당히 저는 좀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요것만 보여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오늘 장대 음봉 나오면서 결국 이탈을 했습니다. 뭐 둘 다 좀 현대해상이나 좀 단기적인 조정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좀 사실 괴선이 다 깨졌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빠지더라도 뭐 결국 중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빠지면 빠지는 대로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 수익률도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상당히 이 정도면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은행 쪽 다른 종목들도 뭐 사실 상당히 싸진 건 사실입니다. 상당히 싸진 건 사실이지만 그냥 뭐 우리 금융지주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제일 싼 것 같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뭐 계속해서 신저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좀 단기적인 반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그냥 빠지고 있으면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은 잡을 필요가 없다. 근데 뭐 RSI 봤을 때 뭐 좀 단기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고요. 사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 뭐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원래 항상 여기 8%를 하회할 때 삼성전자 조정을 나타냈었고요. 주식이 많이 빠졌죠. 다 그럴 때마다. 근데 이번에도 뭐 어김없이 한 7.9에서 빠졌었고요. 근데 지금이 그렇게 높냐? 그럼 기대 수익률이 높냐라고 하면은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또 높아 보이지도 않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좀 중기적으로는 더 조정이 보인다라고 생각은 들고 금리를 조정한 이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 금리로 나눈 건데요.
여전히 금리가 높아지면서 낮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빠졌지만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빠지고 있어서 뭐 일단 뭐 굳이 떨어지는 추세에서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여기는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여기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사실 여기 이익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그 부분 감안하면 뭐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뭐 크지 않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본다고 하면은 뭐 여기도 레인지가 이 정도 되는데 고점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과거 저점보다 뭐 사실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긴 해서 좀 더 뭐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완전히 깨졌죠. 여기도 추세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고점을 넘지 않는 이상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도 저는 상당히 좀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비싸죠. 뭐 엄청 비싼 건 아닌데 좀 금리 조정하고 이러면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 것 같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좀 반등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MACD나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122동 평균선은 좀 화끈하게 벗겨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가 아니라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 주식 밸류에이션의 메리트는 커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좀 저평가로 보이긴 하는데 막 금리를 또 조정했을 때 엄청까지는 아니고 뭐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 비싸진 않은 편 그래도 싼 편에 속한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여기도 결국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구름대는 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 살펴보면은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지금 엄청 메리트는 있지 않아서 사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구름대를 못 넘고 52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좀 받으면서 26일 후행스팬도 제대로 못 넘고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나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때 주봉상 여기 200일동 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받았었는데 뭐 여기까지 깨져버리면 그때는 저는 좀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어 보이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과거 대비해서는 당연히 좀 비싸지긴 했지만 여기가 근데 너무 쌌던 거고요. 뭐 솔직히 이 정도면 그래도 밸류에이션은 싼 편이다 라고는 사실 생각은 합니다. 근데 추세가 좋지 않은 거죠. 뭐 GS 같은 경우에도 뭐 하락은 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기준선 위기 때문에 아주 나빠 보이진 않긴 하고요. 아주 나빠 보이진 않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저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은 좋기 때문에 뭐 GS는 저는 상당히 중기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KT 같은 경우에도 52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하냐 마냐가 일단 좀 중요하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KT도 뭐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는 그래도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밸류에이션. 근데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좀 낮아 보이지만 여기는 일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림이라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적합하진 않아서 좀 이게 림으로 밸류에이션 한 건데 조금 더 낮아 보이는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 보이는 좀 단점은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뭐 DLNC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다시 좀 빠지고 있는 추세 신저점 갱신을 했죠. 그래서 뭐 굳이 뭐 떨어지는 칼날 아직은 좀 잡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아니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일단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한다. 근데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싸 보이긴 해서 뭐 솔직히 밸류에이션은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 조금 추세가 일단 아직 좋지 않다. 이제 좀 추세 돌고 들어가는 게 뭐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다시 신저점 갱신하면서 뭐 추세가 좋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카카오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고요.
상대 가치 평가로 봐도 카카오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뭐 그렇게 사고 싶은 밸류에이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신저점 갱신하면서 뭐 차트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절대가치 평가로도 네이버는 고평가,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밸류에이션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살펴보면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낙폭이 크진 않았지만 결국 구름대 밑에 있고 차트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어서 일단 뭐 구름대를 넘어야 되지 않을까 1차적인 거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절대가치 평가도 그렇게 밸류에이션 좋지 않고 안 좋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잠시만요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사야 될 필요성은 잘 못 느끼겠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결국 구름대 밑으로 왔기 때문에 뭐 추세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상당히 저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상당히 비싼 밸류에이션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구름대를 여전히 못 넘고 있죠. 그래서 구름대를 거의 근처 왔는데 위로 가냐 밑으로 가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밸류에이션은 메리트 없고요. 오히려 비싼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땐 좀 싼 편이기는 한데 뭐 엄청 또 싼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손이 가지는 않는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떨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신저가 기록하면서 당연히 추세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그래도 LG전자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LG전자는 저는 솔직히 싼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JCL 당 살펴보면은 CJCL 당도 결국 추세 다 깨졌죠. 상당히 좋지 않다.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다. 결국 그냥 A, 그 다음 B, C로 빠지는 게 이 경우에는 좀 더 맞는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가 아니라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엄청 크진 않긴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여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상대가치 평가로는. 근데 이제 금리 조정했을 때는 또 크진 않고요. 좀 뭐 장단점이 있는 종목인 것 같고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장대 음봉 나오면서 빠졌다가 좀 되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빠지고만 있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한국 기업 평가 뭐 상당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 사실 살펴보면은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인플레이션 쪽에서는 계속 뭐 좀 낮아질 거란 얘기가 많았었고 저도 뭐 사실 이번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근데 보통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보는 뷰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강했다가 좀 있으면 빠지고 뭐 내년 되면 빠지고 내년 되면 다시 금리가 좀 안 올라가지 않을까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뭐 저는 좀 가능성이 일단 낮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낮다라고 보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일단 뭐 처음에 뭐 통화 정책을 가장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계속해서 뭐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걸 이해를 못하면 뭐 사실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할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기는 하고요. 양적 완화부터 다시 한번 뭐 오늘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본다라고 하면 양적 긴축까지 그냥 양적 완화 뭐 연방준비은행이든 뭐든 뭐 중앙은행이 그냥 자산 매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자산 매입을 왜 하는 거랑 이제 어떤 효과가 나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알아보면은
일단 뭐 목적을 알아보면 양적 완화의 목적은 상업은행 보유 현금의 확대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연준이 결국 국채를 매입하는 거죠. 국채를 100을 매입했다고 쳐보죠. 뭐 제가 100을 매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100을 매도를 하고 저한테 100의 현금이 생기겠죠. 어차피 제가 은행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치면은 그 돈은 은행의 부채가 될 겁니다. 그럼 은행의 자산에 현금이 또 생기겠죠. 근데 그 현금을 은행이 대출이 나가지 않는 이상, 근데 양적 완화할 때 경기가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은행이 그 현금을 지급준비금이란 계정으로 연준에 제치를 합니다. 다시 이렇게 차변 대변이 맞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실물 경제에 돈은 흘러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물 경제엔 영향이 없고요. 금융시장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상업은행 이제 보유 현금이 확대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급준비금 이제 감소가 되는 이제 결국 양적 긴축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양적 긴축은 그냥 자산 감축이라고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유동성이 그냥 축소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흐름을 살펴보면은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자산이 먼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투자나 소비가 먼저 됩니다.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제가 100을 뭐 집을 사기 위해 차입을 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현금이 생기고 이제 그걸 뭐 소비를 하든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100이라는 차입금이 생기면 은행이 100에 대출이 늘게 되고 결국 현금을 줘야 되겠죠. 현금은 줄고 대출이 늘게 됩니다. 그 현금을 이제 지급준비금에서 빼지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의 부채가 100이 줄고 그러기 때문에 자산이 100이 줄어드는 이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물 경제는 결국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되죠. 투자를 하든 소비가 되든 되니까요.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떨어지게 된다. 상업은행의 현금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양적 완화 때는 실물 경제에는 영향이 없어서 물가에는 영향이 없는데 이제 금융시장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금리가 낮아져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양적 긴축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사실 실물 경제 올라가서 물가는 높아지고요. 물가는 높아지는 만큼 또 금융 유동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는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금리가 높다고 꼭 주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좀 애매하다라고 제가 표시를 드린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데 결국 수요와 공급부터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결국 OECD 그냥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OECD 데이터상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면 그냥 소매 판매가 이게 수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수요고 이제 빨간 색깔이 생산이다. 수요와 공급이죠. 공급이다라고 보시면 됐는데 뭐 고정 투자는 당연히 투자고요. 뭐 70년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심했을 때 당연히 수요가 더 셌죠. 공급보다. 근데 닷컴 버블 때 2008년도 공급이 더 높으니까 증시보다 이제 경제가 어려워졌었던 거고요. 근데 2009년도 이후로 원래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었는데 수요와 공급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급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수요가 라이프 유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소비 스타일이 많이 바뀌면서 증가가 되면서 수요가 폭증을 했습니다. 공급은 못 늘었는데 공급은 이만큼 못 늘었고 수요는 이만큼 늘었으니까 이만큼의 이제 수요 부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 공급 병목 하는데 뭐 공급량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냥 수요량 자체가 너무나 많이 증가가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기도 하고요. 경기가 이제 좋아지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대출이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든 대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대출 증가율이 2021년 작년 5월부터 증가가 되게 되고요. 증가가 되는 거는 이렇게 차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상 확인이 되고요. 2021년 5월 정도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나는 게 사실 연방준비은행이 부채 계정을 알아야 되고요. 뭐 사람들이 다 자산 계정만 많이 쳐다보는데 사실은 부채 계정이 더 중요합니다. 뭐 부채 계정은 네 가지로 이루어지긴 하고요. 뭐 유통통화, 지급준비금, 재무배분 계정, 이제 리버스 레포인데 유통통화 그냥 프린트된 달러 미국 다 미국 얘기거든요. 미국 얘기가 지금 어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제 유통통화는 프린트된 달러, 이제 실물 달러랑 뭐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정확하진 않은데 지급준비금은 아까 이제 은행이 맡겼던 연방준비은행이 예치했던 은행의 현금, 은행의 뭐 잉여 현금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다음 재무불방 계정은 재무부가 TGA라고 하는데 이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뭐 세금을 걷거나 국채 발행을 해서 모아놓은 현금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재정 지출을 위한 현금인 거죠. 리버스 레포는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단기금융시장에서 빌린 차입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원래 증가하는 계정은 지급준비금입니다. 보시면 이때 자산이 증가할 때 거의 지급준비금만 증가가 됐었죠. 자산이 축소할 때 지급준비금이 감소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제 통과시킨 부양책이 통과되면서 이 TGA 재정정책 많이 쓰게 됐었죠. 재정정책 때문에 사실 TGA 재무불방 계정이 많이 증가가 됐다가 재정정책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되면서 다 이제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통과는 트럼프 정권 때 통과가 됐는데 이제 실행 자체는 바이든 정권 때 실행이 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돈을 다 뿌리게 되는 거죠. 재정정책 돈이. 뭐 그러면서 이제 재무부가 아니죠. 지급준비금도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경기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2021년 5월 정도부터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때부터 지급준비금이 증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급준비금 금리가 이 당시에 0.1%였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연방준비은행에 돈을 맡기면 0.1%를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대출을 하면 3, 4% 정도 금리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서 대출이 되니까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받지 않고 예치하지 않고 그냥 대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못 늘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도 증가시키면 안 됐었는데 뭐 연준이 무리하게 그냥 자산 매입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부채는 안 늘어나니까 뭔가 다른 걸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리버스 레포라는 계정을 증가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뭐 RRP를 무한적으로 늘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없는 이유가 결국 RRP가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잖아요. 돈을 이제 단기금융시장에서 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빌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면 단기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연준이 결국 단기금융시장에서 달러를 빌리는 거잖아요. 국채 담보로.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금융시장 유동성. 연준이 다 빨아당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 RRP를 이제 RRP라고 하는데 리버스 레포를 잉여 유동성이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잉여 유동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잉여 유동성을 맡기고 싶어서 맡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맡기고 싶어서 맡긴 게 아니라 연준이 빌리려고 하기 때문에 빌려준 거죠. 이게 의미가 좀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연준이 자산만큼 부채를 증가시키기 위해 증가시킨 거지 잉여 유동성이 많아서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한 게 아니죠. 순서가 이런 거죠. 이제 그거를 좀 반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반대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반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단기금융 시장에서 돈이 많이 없어지니까 단기금리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 IORB가 기준금리인데 여기를 이 3months T빌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3개월짜리 국고 채권 금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이 단기금리가 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버리니까 금리를 사실 올렸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때 금리를 올리게 되고 얘가 계속 IORB 금리를 넘어서죠. 아마도 또 금리를 올리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75도 뭐 사실 이론상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결국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RRP를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일단 현상부터 먼저 하나만 더 보면은 이 상업은행 예대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대출이 증가가 되니까 닷컴 버블 때나 2000년 닷컴 버블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이때는 예대율이 100%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라기보다 그냥 금융시장 자체가 무너졌던 상황이었던 거죠. 과잉 투자들로 인해서 공급도 과잉이었었고 무너졌다면 이번은 좀 케이스가 다른 거죠. 지금 과잉 투자인가요? 과잉 투자는 아닙니다. 수요가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신용도
전혀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예대율은 낮기 때문이죠. 돈은 이제 풀리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는 게 통화량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증가됐던 통화량이 이 대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거를 좀 보시면은 이해가 그래도 좀 쉬우실 것 같은데, 테이퍼링을 했던 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하고 이제 QT를 했던 게, 양적 긴축을 했던 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있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총자산을 미국의 GDP로 나눈 수치고요. 뭐 한 26%까지 갔었다가 한 17%까지 감소를 시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한 20%가 적정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거의 뭐 몇 퍼센트죠? 한 36%? 37%, 8% 여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내려가야 될 길이 많고요. 결국 은행에 있는 돈이 실물 경제로 가야 되는 금액이 이 필요 감소 지준, 요 수치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약 한 마이너스 한 1.2조 달러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때 미국채 금리가 3.3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 미국채 30년이 3.3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미 그때까지 왔죠. 근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멀다는 겁니다. 풀려야 될 돈은 너무나 많다. 은행에서 잠들었던 돈이 우리한테 실물 경제로 흘러야 될 돈 약 4.4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때가 1.2조였는데 지금이 4.4조 달러니까 아직 풀려야 될 돈은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기적으로 많이 강력할 거고, 그게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나스닥 100을 약 7천 정도까지는 하락하게 만들 것이다. 기술적 분석이나 뭐 기본적 분석이나 뭐 여러 가지 상 제가 봤을 때 나스닥은 상당히 낙폭 자체가 결국은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낙폭이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근데 굳이 이제 BAC를 조금 보는 게, 이 RSI가 좀 과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52, 여기서 3주봉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이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는 여기 정도까지 반등을 해줬다가 이렇게 빠지면서 RSI 해소가 되면서 여기까지 좀 빠지지 않을까. 200 이동평균선까지 이 정도 레인지까지 저는 좀 빠지는 거를 일단 그려보고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중기적으로는 좀 빠지고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